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딱 5분 서양 예술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르네상스라는 창의력의 대폭발,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뭔가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중세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르네상스 걸작. 아니, 불과 한 세기 만에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르네상스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술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바로 생각의 변화죠. 모든 것이 신이 중심이었던 세계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에서 시작됐거든요. 르네상스? 이 말 자체가 재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길고 어두웠던 중세 시대를 지나서 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찬란했던 문화를 다시 한번 꽃피워보자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중심이 신에서 바로 인간으로 옮겨왔다는 거. 그럼 이 재탄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첫째,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다시 본 인본주의. 둘째,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피렌체 같은 도시 국가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메디치 가문 같은 막강한 후원자들이죠. 이들은 예술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동시에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명예까지 얻었어요.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그야말로 예술의 빅뱅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럼 이 혁명이 시작된 바로 그곳,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예술을 영원히 바꿔놓은 기술적 혁신이 탄생합니다. 당시 피렌체의 예술가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목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바로 이 평평한 화면 위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3차원 현실 세계를 그대로 정말 사진처럼 똑같이 그려내겠다는 것. 바로 리얼리즘의 완성이었죠. 이걸 가능하게 한 마법 같은 기술이 바로 선원근법입니다. 마사초라는 화가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림에 진짜 같은 깊이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작품 성삼위일체를 한번 보세요. 그림인데도 마치 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지 않나요? 여기에 빛과 그림자로 입체감을 살리는 키아로스크로 기법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조각계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로마 이후 무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남성 누드 조각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조각이 아니에요. 보아라,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인본주의 정신의 대담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르네상스는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름들, 전설적인 세 명의 거장이 등장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첫 번째 주자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술과 과학은 그냥 하나였어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인체를 해부하고 자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으니까요. 다빈치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푸마토입니다. 연기처럼 희미하게 라는 뜻인데요. 일부러 윤곽선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부드럽게 뭉개서 인물과 배경이 스르륵 어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의 그 신비로운 미소, 그 비밀이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장은 미켈란젤로. 그는 평생 자신을 화가가 아닌 조각가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대리석은 그냥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을,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내서 깨우는 일을 했던 거죠. 그의 걸작 피에타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신성한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고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완벽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작가가 만들었다고 수군거리자 화가 난 미켈란젤로가 그날 밤 몰래 성당에 들어가 성모 마리아의 옷뒤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자, 마지막 거장은 라파엘로입니다. 이 사람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완벽한 조화, 균형, 명료함, 평온함. 이 모든 걸 하나의 화폭에 완벽하게 담아낸 천재였죠. 대표작 아테네 학당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에 이상을 상징하는 플라톤과 현실을 상징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서 있고 수학처럼 정교한 원근법이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내죠. 이렇게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도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안정감과 조화로움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라파엘로의 힘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유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선을 한번 북쪽으로 돌려보죠. 여기선 또 다른 방식의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탈리아가 신화 속 인물처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렸다면 북유럽은 우리 주변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더 집중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유화 물감이었죠. 유화는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옷감의 질감이나 금속의 반짝임 같은 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얀 반 에크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속 볼록 거울 안에 결혼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고요. 한스 홀바이는 대사들이라는 그림 바닥에 이상하게 길쭉한 형상을 숨겨놨는데 특정 각도에서 보면 이게 해골로 보여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북유럽 그림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읽어야 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숨겨진 상징을 찾아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르네상스 거장들이 이미 완벽한 조화와 사실주의를 이뤄냈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 예술가들은 대체 뭘 해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술가인데 선배들이 이미 완벽함의 끝을 보여줬어요.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완벽함의 끝에서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규칙을 깨버리는 거였죠. 라파엘로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성모 그림과 파르미자니노의 목이 긴 성모를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확 다르죠? 매너리즘 화가들은 일부러 인체를 비현실적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불안정하고 어색한 자세를 그리면서 르네상스가 이룩한 그 완벽한 조화와 균형에 대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은 일부러 완벽함을 비튼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보다 더 세련되고 더 감각적이고 더 지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던 거죠.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이게 바로 매너리즘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결국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거예요. 과거의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엔 과감하게 그 규칙을 깨트릴 때 바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떤 규칙을 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